교육 철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현대교육 철학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지난주차는 그 가정학습 주간이어서 수업이 없었는데 그 전주까지 저희가 그 교육 철학 고전을 배웠는데요. 현대교육 철학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육학이 현대 학문으로서 자리 잡은 이후, 그러니까 한 20세기 전후로 현대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후에 교육 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프레리의 해방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레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판 이론이라는 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그 프레리가 교육학 쪽에서는 비판 이론의 대표적인 어떤 교육학자 혹은 교육 철학자 혹은 프레리는 교육 사회학자로도 보는데요. 이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이 비판 이론이거든요. 프레리. 그래서 비판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이란 그러니까 critical theory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비판이란 이론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이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 비판 이론은 비판 이론가 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도시가 있죠. 거기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파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서구 유럽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 몇 세대에 걸친 독일 철학자, 사회주의 이론가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이름으로는 이제 하버마스가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독일 사람들이니까 주로 이제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이죠. 독일의 도시인데 이 마르크스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가, 마르크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막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니까, 근데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마르크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모태통, 예를 들면 마오쩌둥, 주의, 혹은 스탈린, 레닌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변형이 되긴 했지만, 예를 들면,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론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에 주의를 붙여서, 모태통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김일성주의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주체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마르크스한테 다 배워서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하고 변형시켜서 어떤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소련, 지금의 러시아, 지금은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자본주의 국가로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이제 소련 공산주의 혁명 성공했던 그때 지도자였던 레닌과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모태똥 같은 사람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또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지금 많이 그 기존 정통 마르크스주의로부터는 다 모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주의로 봐야 되냐 이렇게 의심하고 문제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심각하게 지금 많이 변형이 돼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서구 유럽 정통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이론가라고도 하고요. 철학자들인데요, 대부분.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이론, 민주주의 이론, 이런 거 와 관련해서 많이 이론을 만들어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공부를 하냐?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혹은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하냐 하면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간 해방을 해야 된다. 인간이 해방되어야 된다. 굉장히 억압된 상태에 있는데 그게 해방이 되어야지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이론 생산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인간 해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방, 그러면은 해방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직접 이게 마오쩌둥이나 뭐 스탈린, 레닌,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그 이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도 해가지고 막 나라를 바꿨잖아요. 공산주의 나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해방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이론 생산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고 권력이 쟁취된 세상 이런 거를 여는데 연구를 통해서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의 비판 이론가 하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넓게 이제 보는 경우 비판 이론을 넓게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예속화된 상태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왜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거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해방된 세상으로 만들려고 목표로 하는 이론들을 모두 합쳐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마르크스의 영향으로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 생산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 이론가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비판 이론, 그러니까 프레리도 비판 이론가거든요. 근데 그 프레리의 비판 이론이라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 생산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비판 이론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마르크스가 어떤 얘기를 한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 막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독일 철학자, 뭐 저널리스트, 경제학자, 역사학자, 뭐 여러 뭐 타이틀이 붙는 사람인데요. 원래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신문 창간에서 편집자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죠. 근데 그때 정부 비판적인 어떤 글을 많이 써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나라에서 쫓겨나서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어요. 거기에 영국의 절친 엥겔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엥겔스랑 여러 저작 활동을 그 영국에서 했죠. 죽을 때까지. 근데 굉장히 망명 생활이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공산당 선언 같은 건 엥겔스랑 같이 집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유명한 저서는 이제 자본론. 그 밖에 뭐 여러 저서가 있는데요. 이제 자본론 같은 경우는 그 이 저서 때문에 마르크스를 이제 20세기 3대 천재로 보통 뭐 19세기에 걸쳐 있죠.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있는 그 근대 시기에 3대 천재 안에 마르크스가 한 명이 들어갑니다. 다른 한 명이 이제 천재 한 명은 아인슈타인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 그 아인슈타인이랑 그 다음에 프로이드, 그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제 밝혀낸 사람. 이렇게 세 명을 이제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밝혀냈다. 이게 뭐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이러면서 산업 사회 되고 막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어요. 근데 삶이 보통 사람들 일반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어요. 오히려 노동 시간도 길어지고 더 굶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굉장히 사는 게 힘든 사회가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사람들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근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봉건주의 사회에 어떤 노예가 있었던 상황에 노예의 삶보다 그 근대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들의 삶이 더 열악해지고 더 팍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랬다고 일은 많이 하게 되는데 일은 노동시간 길어졌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굶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병에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 했는데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서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근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경제 구조가 부가 자꾸 자본가한테만 쏠리는 체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착취를 당한 거죠. 나머지 사람들 주로 임금 노동자로서 자본가들한테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다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팍팍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 하고 마르크스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자유주의 사회다, 뭐 사회주의 사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주의는 이제 영어로 리버럴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 계몽주의 사상이나 이런 게 다 그 바탕이 돼서 이 자유주의가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책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흉, 로크, 로스 같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설. 그러니까 인간이 각각의 자기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왜 사회를 이루면서 같이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제약을 받는가 했을 때는 그게 유리해서 그런 거지. 유리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이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권리가 있는데 그거 우리 각자의 권리를 합쳐서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공통의 법규를 만들어서 그걸 따르자라고 만든 게 이제 사회계약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를 주로 움직이는 게 뭐죠? 정부죠.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그 역할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각자의 권리가 있는 거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다 제각기의 각 권리를 제가 저기 주장을 하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거 교통정리하라고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얘기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뭐랑 잘 맞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체제랑 잘 맞아요. 왜냐면 자본주의도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이라는 체제로서. 그래서 자유시장 안에서 다 나름대로 다 생산자랑 소비자랑 만나서 그죠? 그거를 재화와 서비스를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장이 알아서 자유롭게 그냥 열어놓으면 시장이 어떤 규율을 만들지 말고 자유시장 안에서 그냥 각자 모여서 하면은 어때요? 잘 조절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배웠죠? 뭐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막 가격이 올라서 뭐 가격 결정 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거 만나서 뭐 가격 결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절이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많으면 상품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뭐 어때요? 생산자들이 또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또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또 가격이 안정이 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사회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배우지 않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는 사회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 성격이 이쪽이 더 강해서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는 어떤 거냐면 사회 전체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져야 평등 사회를 이루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개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 전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가져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해서 권력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사회 전체한테 주어지는 거. 그래서 평등 사회를 이루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회주의 사회에 가까운 사회는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세금을 거의 여러분 소득의 거의 절반 이상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벌면 5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그 정도, 뭐 지금 세금이 뭐 월급쟁이들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작은 편이에요. 저희 나라는 소득세가 비율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 북유럽 뭐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북쪽으로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도 뭐 미주 국가지만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미국과 대비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많고 복지가 잘 되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만 따지고 보면은 소득세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보유하는 집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금이 미국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세금만 따지면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데 미국이. 근데 이제 나머지 뭐 다른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적 성격,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미국 같은 경우 뭐 총기 소지나 뭐 이런 거 뭐 하게 한다든지 뭐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뭐 사람 자르는 게 되게 쉽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굉장히 수월해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미국이 사람들을 다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다 자르고 있죠. 그게 왜냐면 법적으로 기업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걷어도 사회주의적 성격이 세금 측면에서는 높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그 경제 체제로서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고 다 어때요? 나라가 모든 걸 소유하는 그런 세상이 좀 공산주의죠. 그래서 뭐 공장 이런 게 기업이 아니라 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국가 소유 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철도 이런 거는 다 민영화가 아니라 아직 다 그 공영 기업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직장으로서 그런 데가 최고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다 전체 기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기업이 없는 거예요. 다, 어, 어, 국립 기업인 거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게 단어가 뭔지. 하여튼간.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모든 생산수단과 자원이 공동체적 소유예요. 그래서 집도 개인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주택 아시죠, 여러분? 나라에서 아파트 져서 그거를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얼마만 내면 살 수 있게 하는 게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사는데, 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뭐예요? 다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 모두 생산수단, 자원이 공동체적으로 소유가 되고 공동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개인 소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그 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를 특징 짓는 말이 무엇이냐? 각각의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옛날에 무슨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는 거 요새는 TV를 거의 못 보는데 가끔 봤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거기 보면 굉장히 그 공장 같은 데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생산력이 한 막 3배, 4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선생님 봤던 것 중에는 고무신을 만드는 공장이었나?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막 속도를 내서 일을 하시더라고. 실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연봉 협상 같은 게 가능해서 그 사람은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임금을 보통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각자 능력에 대해 생산하고 분배를 받는 거죠. 그걸 팔아서 남는 이윤에 대한 분배를 받을 때 더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생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주머니 혼자 사신다. 그러면 혼자 사는데 딱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줌마보다 고무신을 평소에 3분의 1밖에 못 만드는 어떤 다른 아주머니가 있다.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는 부양할 가족이 많다.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남편도 아프고 뭐 그리고 자식들도 뭐 여러 명 있어서 부양 가족이 뭐 6, 7명이다. 그런데
그러면 필요한 게 뭐 6, 7명이 살아가야 될 것들을 분배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생산량이 3분의 1인데도 6, 7배의 그 필요에 따라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공산주의 사회일까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유주의 사회인데, 사실은 이 세금을 걷는 문제, 이게 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접근이고요. 세금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을수록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의 생산력을 가진,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월급을 그러면 두세 배를 갖고 가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 거의 똑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인센티브가 있지만 인센티브가 이 사람이 생산력이 두 배라 그래서 두 배를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야? 나영석 PD라고 TVN으로 옮긴 KBS에서 원래 PD 하다가 글로 옮긴 예능 관련 PD가 있죠. 그 사람이 뭐 연봉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온 걸 봤는데 요새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런 거에 대금주의가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다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뭐 TVN에서 뭐 얼마를 가져갔대더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그게 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본봉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적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그렇죠. 사회주의적인 성격, 각각의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에 전혀 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이 어떤 면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도 어때요? 다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이 공동체가 살아나가는 거,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나 하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하면은 이제 부르주아지, 프로레타리아라는 이제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본가, 그다음에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르주아지,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지와 프로레타리의 대립구도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근대 자본주의 계급. 증기기관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기계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토지와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봉건적인 어떤 사회 체제가 해체가 되고 근대 사회가 되면은 자본가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기계 같은 게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 자본가들이 성장하는데 누가 필요했냐면 임금 노동자. 그래서 돈을 받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계급을 부르주아지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경제 체제를 장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공장 세워서 이거 돌려서 이걸 팔고 이걸 통해서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이제 물건 같은 거 생산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이분들은 사업장, 공장 소유를 한 사람들이고요. 사회적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프로레타리아는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노동자 하면은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프로레타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기 땅 소유해서 자기 농장에서 자기가 몸 써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노동자로 봐야 되느냐 할 때 이 농사 짓는 분들은 노동자 아니에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자본가한테 고용된 사람들, 임금, 왜냐면 생산수단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 농사 짓는 분들은 생산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땅이 있고, 그쵸,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훨씬 자유로워요, 여러 가지로.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매여 있지가 않아요, 어디. 그래서 해고될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물론, 비가 안 오고 이러면 걱정이 되고, 홍수가 뭐, 생기고, 그러면 그게 걱정이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매여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임금 노동자들은 토지 소유 못하죠. 생산수단 토지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공장도 없고, 뭐, 농사질 땅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손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되면 어때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 구도, 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이제 자본가 대 소수죠. 자본가는 소수의 자본가 대 다수의, 대부분은 우리가 임금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대립구도로 보는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거는 세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경제에 의해서 세계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를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고요. 이걸 또 유물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어, 먼저 이제 경제결정론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 경제 구조가 그 공동체의 사회적인 관계, 정치적 과정, 그다음 정신적 가치 등의 형태를 모두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도 누가 권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이제 이게 경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는데 자본주의가 어때요? 어, 이 자본가가 지배계급이고 지배계급이 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피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은 이 자리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자본가한테 꼼짝을 못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관계가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가들이 정치 권력을 잡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다 국회의원도 하고 뭐 부자들이 국회의원을 안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뭐 예를 들면 로비 같은 걸 뭐 정치 자금을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때요?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누구의 이제 미국 사회는 유태인이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유태인이 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회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 자금도 어디서 나와요? 유태인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같은 거를 어떻게 정치인들이 눈치를 봐서 만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다음 정치적 과정이 누구한테 매여 있냐면은 자본가들한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자본가들 지배계급의 지배계급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육 사회학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지배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그런 게 그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그런 정신적 가치들이, 문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지배자들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가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가 보다. 그게 바람직한 거보다. 그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핵심이다? 경제 구조가 핵심이다. 그래서 경제 구조가 어떤 경제 구조냐에 따라서 위에 따른 이제 이거를 하부 구조라고도 해요. 경제 구조를 하부 구조가 나머지 그 정신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걸 상부 구조라 하거든요.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 결정론은. 그래서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를 보세요. 지배계급의 사상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지배하는 사상이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항상 정신 생산의 도구 또한 통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겔 변증법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역사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역사가 어떻게 계속 바뀌어 나가느냐 그거를 이제 이론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정이다. 그걸 thesis라고 하거든요. the thesis를 정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반대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the antithesis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된다? 궁극적 해결을 이게
정하고 반은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등을 해소해서 궁극적인 어떤 해결의 상태를 찾아내는데 그거를 더 신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합. 그래서 정반 합이 돼서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합이 다시 정 역할을 하고 그 합에 대해서 다시 반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종합을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해서 다시 합이 나타나는데 그게 또 정이 되고 그래서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간다? 절대정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정신을 구현한 어떤 정치체제가 나오면은 거기서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헤겔의 역사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계급 간 갈등을 정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급 간 갈등의 변주법적인 역사 진보를 적용을 해가지고 부르주아지 자본가 계급이 더 티시스,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더 엔티티시스로 이제 반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게 혁명에 의해서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 착취자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회 경제 질서를 창조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를 포기한다는 거는 완전히 포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는 사유재산이 없어져 있고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모든 거를 다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게 그래서 유토피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억압과 차치가 없어지고 해방된 인간이 해방된 사회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련, 뭐 중국, 북한도 뭐 했다고 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간 뭐 그런 그 혁명 운동이 일어나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런 어떤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재산을 빼앗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해방된 세상, 유토피아. 다르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거를 건설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그 혁명 운동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실패했지만 뭐 성공한 게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라고 봐야 되죠. 그런 데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예요? 남미, 쿠바 이런 데도 이제 혁명 전쟁에서 성공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이제 역사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특히 또 마르크스를 이제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예견했던 대로 세계가 흘러갔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봤냐면 자본주의가 결국은 끝난다, 멸망한다, 이런 거를 이제 예견을 했는데 어떤 식의 문제가 생겨서 자본주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적중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르크스가 계속적인 어떤 더 우수한 생산 방식을 발명을 촉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기계가 더 좋아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봉건 사회의 고전적이고 구식의 편견이나 사고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고를 촉진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생산 방식, 경제 구조가 바뀌면은 상부 구조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봉건 사회에서 근대로 올 때 당연히 이 산업 사회로 가고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은 생산 방식이 바뀌면서 어때요?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고를 촉진을 하고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바뀌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됐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세계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속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장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면 시장이 커야지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부가 더 많이 축적이 되죠. 자본 축적에 있어서 시장을 넓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유무역. 그 나라마다 원래는 장벽이 있었어요. 관세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요새 이제 그 FTA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다 관세를 없애고 장벽을 무역 장벽을 없애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게 하는 게 옛날에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려면은 그 나라에 세금을 엄청 내고서 또 팔아야 되니까 물건이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장벽을 없애면 어때요? 물건을 여기서 팔던 거랑 똑같이 팔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세계화고 자유무역이고 FTA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세계화를 촉진한다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촉진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국가 사이에 국제적 상호 의존을 촉진한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중국이 없으면
나라들이 다 돌아가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전 세계의 어떤 물건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죠.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중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옷을 안 만들어요. 다 어디에서 만들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의존도가 높죠. 뭐 예를 들면 뭐 이 여러 가지 뭐 원료가 되는 것도 다 중국에서 뭐 만들고 있고 해서 중국이 만약에 다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세계가 멈추. 그래서 상호 의존이 촉진이 돼서 국가 고립과 자급자족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가 진행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급격하게 이게 됐고 지금은 더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과 토지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화되고 결국 정치 권력도 집중화가 심화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한테 이게 세계가 커지면 커지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 소수한테 집중이 되고 이게 여러분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자유주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실 자유주의가 잠깐 멈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근데 부르주아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죠. 권력이 점점 집중되고 부도 집중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과잉 생산의 유행병을 만들어낸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저기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실제로. 지금 또 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건 다른 이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예전에는 이런 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드는데 어때요? 노동자들은 월급을 많이 못 받죠. 착취를 하잖아요. 착취를 해가면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노동자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은 많은 살 돈이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 왔어요, 한 번. 세계 대공황이 와서 그때 막 물건을 대서양에 막 버리고 그랬대죠.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딱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어때요? 노동자는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해지고, 근데 자본주의는 걷잡을 수 없이 또 물건을 막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막 너무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황이 와요. 경제 대공황이 오죠. 이제 이런 거를 예견한 거죠. 그래서 프로레타리아가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게 진보된 자본주의, 그러니까 진보된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주의의 문제점 같은 게 드러낸 사회에서요.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는 노동자 어떻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면 기계 부품 정도로 당연히 자본가들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고 기계 부품 정도로 보니까요. 상품화되고요. 결정적으로 모든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침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해고하는 거. 이 사람이 굶어 죽던 생계 유지와 관련해서 신경 안 쓰고 쉽게 해고하고. 그죠? 물건 안 팔린다 그러면은 기계를 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고하고 그다음에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때 또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 불안이 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자들 생계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외라는 문제. 그 노동자들의 소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소외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자신의 생산하는 상품 생산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구두를 하나 만들어도 장인으로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예를 들면 원료를 구입하는 거며 디자인이며 고객을 상대하는 거며 그다음에 고객한테 돈도 직접 받고 자기가 수입을 얻는 거죠. 이렇게 장인들이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그 수공업으로 할 때는. 근데 이제 대량 생산 그 기계공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분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공장 가면은 수공업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 보면 어때요? 뭐 한 가지 작업, 재단만 한다든지 기계를 찍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본드 칠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검수만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느질이 잘 되고 있나 그것만 본다든지 하니까 어때요? 단순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심한 일로 축소가 돼요. 굉장히 그래서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계가 되면은 단순 작업으로 바뀌니까 재미가 없는 노동이. 그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자기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활동, 총괄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이나 기술적인 영역도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다 주관해서 모든 거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단순한 작업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도 별로 없고 만족도 얻지 못해요. 이게 이제 찰리 채플린이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제 코미디언, 영국 코미디언이죠. 영화도 만들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여기 뭐,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동작하는 사람 아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이게 명작인데요. 이게 흑백 영화인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그 유튜브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유튜브에 모던 타임즈 치시면은 짧은 주요 장면이 있어요. 거기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다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가 이제 미쳐 나가는 그래서 이게 나사져 있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풍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삶의 의미도 없고 그다음 노동 시간만 길어지고 근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거를 의식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아 그게 왜 그런다? 자본가로부터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때요? 이 자본가에 대항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방법이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아지와 직접적인 대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가 각 나라의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게 노동법 관련된 노동법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그 단체 협약권 뭐 그다음에 무슨 단체 행동권 뭐 이런 거 있어요. 파업도 할 수 있고 어때요? 임금 협상도 가능하고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게 누구의 영향으로 그런 게 만들어졌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관시 하시는 분, 왜 파업을 하는가, 노동자들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지, 왜 지하철 파업을 왜 하고, 버스 파업을 왜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임금 노동이 쌓여들리고 자기가 이런 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본가와 지금 요새 이제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와 협상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자기 권리를 누리는 것,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불편하도 하더라도 불편하죠. 그죠? 지하철 파업하고 버스 파업하고 대중교통 그게 파업이 제일 문제인데 뭐 다른 거보다도 그거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지성인이라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누리는 거다. 그자들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노동자가 되면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인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레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리는 비판 이론가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막시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냐면 인간 해방,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21년에 태어나셨고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브라질 분입니다. 이제 남미가 빈부격차가 크고 지금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하여튼간 남미가 어, 이 민중의 삶이 굉장히 그 억압받고 핍박받고 착취가 심하고 그런 사회예요. 되게 살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많이 나아지긴 했죠 옛날보다. 그래도 아직도 빈부차가 크고 한 사회인데 그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판 이론가가 되고 교육 철학자로서 이제 대학 교수이고요. 교육 개혁가 역할도 하고 나중에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 같은 거,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제 바꿔 나가려고 실제로 이제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정권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막스가 쫓겨났듯이 칠레로 망명을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가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비판 이론가로서 교육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이제 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요 빨간 게 책이거든요. 페다고지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만 페다고지만 띄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억압받은 사람들의 페다고지. 그러니까 페다고지는 사실 뭐 교육학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페다고지는 교수법 이거거든요.
티칭과 관련된 이론을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책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을 해서, 대표적인 어떤 비판 이론가, 교육학에서 대표적인 비판 이론가로 유명해졌고요. 실제로 마크시스트들한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가 혹은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그 좌파라고 하죠. 요새 말로는 좌파들한테도 크게 영향을 미친 어떤 그 이론이고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리가 얘기하는 교육은 당연히 해방을 위한 교육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근데 그 해방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인간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 삶을 구속하는 물리적, 문화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를 통해서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런 만큼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면, 임금 같은 거 착취당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만큼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더 자본가의 문화가 더 가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건 가치고 내가 누리는 문화 이제 그, 그 일반 민중의 대중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일 뿐이다. 이렇게 그들의 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 있고 저런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 이거를 인간화. 그래서 주체화한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개념 중에서 프락시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고대 그리스 말에서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실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프락시스의 영역, 실천과 관련된 영역이 우리가 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변화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세계라는 거는 자기 나라를 어때요? 어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지역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때요? 교육이라는 건 프락시스의 어떤 역량을 사회적인 개인적인 역량을 높이는 거. 그래서 세계 변화시키는 어떤 실천을 하는 건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실천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실천이냐면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된 상태에서 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의식적 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락시스는 의식화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마지막에 의식화 이제 컨셔스니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월급이 적고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희희낙낙, 재벌 2, 3세는 뭐야, 마약하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처벌도 안 받고, 그죠? 빵만 훔쳐도 처벌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고 평등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의식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자각과 함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각하고서 이게 바뀌겠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식화한다는 건 실천을 통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과정까지 내포된 어떤 그런 게 이제 의식화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속에서 의식화되는 거. 의식화가 되면 프락시스가 동반이 되고 프락시스 하는 속에서도 또 의식화가 되는 네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의식화 네 단계 이제 프레리가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변화 불능성이 아직 의식화 안 된 단계예요. 그 생물학적 필요에만 매몰된 동물적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 주인한테 학대를 당해도 그거 바꿀 생각도 못 하죠. 그냥 밥을 주면 밥 먹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그 거의 동물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착취를 당해도 이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건 변화 불능성의 의식 단계. 그 다음에 준변화 단계는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운명적인 것으로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있어요. 사회문화적 상황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가난하구나. 누구는 부자구나. 이런 거를 알아요. 근데 어때요? 이걸 어쩌겠어. 그냥 운명이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사회에 태어나서 그 변화하는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 그래서 문제로는 인식을 하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냥 수능해버리는 단계가 준변화 가능성 단계. 어쨌든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근데 이제 순진한 변화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당연히 의문이 생기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소박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엄밀한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바뀌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루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바뀌어? 이거 바꿔야 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순진하고 소박한 단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적 변화 가능성으로 옮겨가야지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단계는 주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의식을 갖춘 단계. 문제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굉장히 대부분의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한 것들을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해봐서 안 되면 어때요? 어떤 안 됐던 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시험하고 검증할 용의를 갖고 있는 상태. 어렵지만 그거를 조금씩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 단계가 네 번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리의 해방교육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리가 교육학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는 데 있어서는 아까 pedagogy of the oppressed, 그러니까, 억압받은 자들의, 교수학습법, 뭐, 요런 거, 교육학, 뭐, 여기에서 초반에 1장에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요. 기존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기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비유를 하거든요. 은행 적금식 교육이다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학생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어때요? 계속 지식을 교사가 가르쳐줘서 그걸 주입해가지고 지식을 착착 차고 이렇게 적금하듯이 가서 100원 넣고 100원 넣고 100원 넣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듯이 이게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 그릇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고 그래서 교육은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다? 교사가 계속 얼마나 넣느냐.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을.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게 교사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걸 프레리가 정확히 쓴 표현인데 교사 대시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존재는 학생의 존재를 포괄하고 있는 존재이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존재를 포괄하고 있어서 이게 교사와 학생의 공동 작업으로서 학생의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이걸 활용한 교육이 되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교사 대시 학생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사는 교사 대시 학생이고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 대시 교사고 학생은 교사 대시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 교사와 학생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학생의 능동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교육은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중요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교육, 영어로는 리트러시 에듀케이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은 문해교육 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유치원, 7, 8살, 뭐, 아니면 더 어린 나이에 자꾸 한글 떼게 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문해교육. 그 능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R 중에 하나죠. 리딩, 그 다음에 라이팅, 그 다음에 뭐죠? 아리스메틱 해가지고. 읽기, 쓰기, 산수인데, 문해교육이라는 건 읽기, 쓰기, 특히 읽기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죠. 요거에 대한 이제
이론화를 했는데 이 문해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글을 읽게 되는 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글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걸 갖고 어때요? 세상을 바꿔내려는 의지를 갖는 것까지를 문해교육이라고 프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문해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 읽은 교재도 이제 좀 뭐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 교사 학생 사이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글 떼려면 다 따라야 되죠. 뭐 가지 하면 가지 읽고 뭐 그런 식의 교육을 문해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텍스트 읽기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교재 세계 읽기와 글읽기 프레리와의 대담 내용으로 가보면요. 이게 그 프레리에 교육하게 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듯이 그 내용이 이게 대담이거든요. 프레리가 실제로 라디오인지 어디에 나와가지고 미국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프레리가 그 굉장히 그 아까 얘기했던 페다고지 그 책을 써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라디오에 나와서 대담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담 내용을 이제 글로 옮긴 게 여러분이 이제 읽은 책인데요. 그 조금 이제 대중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읽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내용, 그 교사하고 학생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교수법이 좋은가, 은행 적금식 교육이 아니라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해교육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두 부분이죠. 언어의 기능과 읽기.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해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쉽게 하고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나마 쉽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르치기와 교육하기에 대해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교사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레리의 교사론에서 이 교사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신의 어떤 명을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자기는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전문가다 프로페셔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전문가로서의 교사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전문가죠. 근데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전문가는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 달성하느냐? 자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물론 교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 있죠. 뭐 여러분들도 교직 수업도 듣고 뭐 교육 실습도 다녀오고 근데 그거 갖고는 정말 택도 없고 어떤 이 전문가가 예를 들면 의대 교육을 굉장히 오래 받지만 의사가 되진 않거든요. 의대 졸업했다고 그 사람 모든 자격을 갖춘 의사라고 하기 힘들고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긴 했지만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지 오랜 기간 그것도. 그래서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 수련이기도 하지만 그 의사가 된 이후에 수련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수련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하는 직종의 경우는 자기 교육을 해서 교수에 필요한 자질과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돼. 사실 끝이 없어야 돼. 끝나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죠. 이런 전문가가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의사도 그 의사 되려면 계속 논문도 계속 읽고 막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요. 교사도 연구 계속하고 계속 자기 교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교사라는 거는 자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미덕. 그래서 그러면 교사가 어떤 자질과 어떤 미덕,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겸손하다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알아가기 위한 겸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어때요? 학생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학생들과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같이 나눈다, 돕는다 이런 의미에서의 겸손이에요.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어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학생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뭐 겸손한 확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레리가 겸손한 확신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만 이거는 어, 그 영원히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지금은 우선은 이걸 확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어때요? 오류가 있을 때 바꿀 수가 있고 자기 개선이 가능하고 발전이 있지. 계속 확신을 가지면요 정체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와 갈망. 이건 영어로는 이제 patience랑 impatience 이게 그 연결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내하는 것과 인내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꿈을 가지게 하고, 그거 우리도 이제 교사로서 어떤 꿈을 그 학생을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기여하는 학생으로 키운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 인간화, 해방된 세상 만드는데 학생이 기여하도록 한다 이런 꿈이 있는 건데 그건 학생의 꿈이기도 하고. 학생의 꿈이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사회적인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그걸 실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학생이 아직 미숙한 상태고 아직 그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에 대해서 인내하고 학생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일배 뭐 아니면은 뭐 굉장히 과격한 어떤 인터넷 그룹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곧 그런 세력이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데 화이트 헤드족 같은 서양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생님 그 뭐 기사 댓글 같은 거 보면 정말 기도 차지 않은 어떤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너무 찬성을 많이 하고 이래서 걱정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룹이 나온다. 특히 정치화된 그룹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이 만약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서 그 문제가 있는 어떤 태도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우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방된 사회, 인간화된 사회, 평등한 사회,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억압이 없는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 그 학생이 그런 꿈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 똑같이 갈망을 하는 거죠. 그걸 열망하고 그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생이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긍정적인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또 갈망이 없으면 그냥 인내한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고 학생이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꿈 실현과 관련해서 학생이 정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혹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의미로서의 갈망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도 다 이제 인내, 갈망, 겸손이랑도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용한다 할 때는 나랑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게 이제 관용인데요. 이 태도를 이제 학생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교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순진함을 받아들이되 학생 스스로 순진함을 넘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러니까 인내와 갈망하고 거의 내용적으로 비슷하죠. 이제 학생이 순진하고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뭘 모르고 미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거짓대가 통일되면 거짓대가 몰려온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어디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한다든지 아까 너무 단순화시켜서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자기가 그게 진리인 양 얘기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당연히 그 학생이 아직 어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관용해서 다른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순진함 이런 상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극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자극해서
이 아이의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입은 또 아닌 거예요. 너 의견이 잘못됐고 내 의견이 맞아. 그래서 내 의견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의견,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 아이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한다든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은 이걸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어떤 적극적인 사랑,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리는 교사하고 학생 관계가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그런 교육, 기존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거와 배운다는 게 연결돼 있다. 아까 대시로 연결된다 그랬죠. 교사 학생이 대시로 연결돼 있는데, 가르침과 배움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교사는 예를 들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교수법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해 봐야겠다.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르치는 과정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함께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조사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함께 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거 식견이 이제 넓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이 교사를 가르치는 그 과정으로부터 배운다. 이 부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주,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신 이제 양훈준 선생님이라고 광주교대신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역주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레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학생은 교사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나를 가르칠 사람이고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 이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학생이 교사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 그 각주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역자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게 학생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생의 존재가 교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생이 직접 교수한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학생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복합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존재가 교사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끝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교수를 한다는 건, 티칭 한다는 건 계속 끝없이 배우면서 학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교수법과 관련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함께 무언가를 탐구하다 보면 어때요? 같이 어떤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할 수 있고, 알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계속 끝없이 배워가는 존재. 근데 이렇게 끝없이 배워가려면 교사도 어때요? 학생이랑 똑같이 능동적인 어떤 호기심 이런 걸 계속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인식 활동, 정치적 행위, 예술적 사건이 이제 복합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교육을 인식 활동으로 이해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지식을 교수학습하는 거다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하는데, 프레이리는 그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는 인식 활동이고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이거는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또 예술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사건이라는 거 먼저 보면요. 왜 교육이 예술적 사건이냐.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우리가 교과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걸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리가 계속 관료화되면 안 된다.
교사는 관료적인 어떤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를 교재를 꼼꼼히 읽으셨으면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반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화된다는 거는 관료화한다, 뭐 관료주의 이건 뭐냐면요. 정해져 있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료화가 잘못하면 절차가 있고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깔끔하고 일이 그쵸? 이걸 지키면 되는 단순한 문제죠. 근데 이 관료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다 보면요. 그 일이라는 게 그 상황이 각각 다르고 맥락이 달라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는 그 절차를 지키는 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융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료주의화되고 관료화되면. 근데 이제 교육은 그렇게 남이 어떻게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어 그냥 시키는 대로 이거 다음에 저거 하고 저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동과 학생과 만나서 어떤 학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절차대로 따르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는 계속 연구하고 그 상황에 맞게 교수법을 개발하고 아동도 어때요? 다 계속 바뀌고 개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아동들이 바뀌게 된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응을 하는 어떤 융통성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적이게 되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절차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능동적인 노력이 동반이 돼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동의 창의성을 살리는 활동 그 자체가 되는 교육은 프레이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동을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서 이 교육 학습을 자기 스스로 주체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화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예술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부분도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보통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제 반대되는 건데요. 보통 교육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교사가 어떤 이데올로기, 그다음 어떤 가치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주입하고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원법과 관련해서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은 정당 가입도 안 되고요. 실제로 교사가 우리나라는 그 교원법 때문에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프레리는 어떤 거예요?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고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게 다 정치적 행위라는 그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사회는 어 사회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거 잘 안 가르치고 어때요? 자유주의에 이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자본주의, 그 경제이론이나 이런 것도 어때 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접근의 경제이론을 많이 가르치고, 이쪽 그 막스나 아니면 그 막스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 그쪽에 어떤 경제이론이나 사회 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이거 대학 와서 여러분이 접하는 거지. 고등학교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 그렇게 교과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프레리가 하는 얘기는 이 교육이라는 거는 학생을 해방시키는 일이거나 아니면 순종하도록 기존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육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거죠. 이쪽을 할 거냐 저쪽을 할 거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레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어떤 중립을 지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고 그 중립을 지키는 거는 침묵한다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어느 편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득권층이 계속 똑같이 권력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사회
자민당이라는 당이 계속 거의 60년 가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정권이. 근데 원래 왔다 갔다 해 정권이 자꾸 바뀌어야지 이렇게 고인물은 썩는다고 이게 부패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정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게 안 바뀌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물론 중도 뭐 여러분이 뭐 이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런 얘기할 때 중도로 평가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중립을 지켜서 중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어떤 것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도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마다는 어때요?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뚜렷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치인이든 시민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걸 종합했더니 가운데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탈핵을 지지한다. 그건 진보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사형과 관련해서는 나는 살인자들은 다 사형 구형해도 된다. 이건 보수적인 입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법질서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환경에서는 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사람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 입장이라고 해요. 거의 극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문제는 또 극보수예요. 그래서 보통 안철수는 뭐 가운데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항마다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립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립을 취하면 어떤다? 기득권을 지지하는 효과를 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프레리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교사는 자기의 정치적인 선택을 감추지 말 학생 앞에서 교사로서 학생 앞에서 이걸 감추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예요? 밝혀야 된다는 자기 선택. 예를 들면 선거 국면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있을 때 뭐 탈핵 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 핵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은 그런 이슈가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올라오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프레리는 교사가 자기가 이런 의견을 갖는 걸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선택하도록 학생이 주체적인 어떤 정치적 존재가 되도록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의견을 밝혀서 그걸 학생한테 주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자기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선택을 또 명료화하도록 자극하는 방식으로서 교사가 자기가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감추지 말고 이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기능과 읽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레리가 문해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이 이제 영어로 리터러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글을 읽게 되는 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뭐 단어의 의미를 안다든지 뭐 이런 거죠. 어휘력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문해교육이라고 하는데 프레리한테는 문해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책을 당연히 읽는 거, 읽을 줄 알게 되는 거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그냥 텍스트를 읽고 그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꿔내는데, 개혁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되는 거를 문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리 말로는 이제 세계 읽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읽기, 글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 뭐 이런 거가 다 복합되어 있는, 쓰기라는 거는 진짜 글을 쓰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편으로는 세상을 다시 이제 만들어간다.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을 바꿔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동적인 어떤 운동이다.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역동적인 운동이 문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문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읽기죠. 요 원에
이 두 가지 원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읽기인데, 이 읽기를 중심으로 읽기가 제대로 되려면, 글 읽기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동반이 돼야 되나? 수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전 세계 읽기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는 경험 같은 걸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읽기와 관련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 일어났던 읽기와 관련해서 이게 쓰여진 어떤 것은 어떤 사건과 결부가 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 이런 게 요 안에 결부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맥락 읽기. 그 다음에 일상의 경험과 관련시키기.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에 우리 그 프레리의 딸이 이름이 뭐였더라? 선생님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딸이 실제로 이제 프레리의 어떤 이론을 적용한 교수를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학생들이 자기가 뭐 평소에 보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와서 어떤 걸 설명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걸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읽기라는 게 그 텍스트, 주어진 텍스트를 읽기 위한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텍스트 안에서는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들이 맥락, 이런 것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전의 세상 읽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의 세상 다시 읽기. 그러니까 읽고 나서는 어때요? 이 텍스트를 읽음으로 해서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관련시켜 읽게 되면요. 어때요? 이때의 세상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 이상의 세상이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후의 세상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읽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쓰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기도 하고 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의식화라고 했죠. 그래서 의식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다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기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게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구체화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시 읽기, 혹이 쓰기 이런 거는 다 실제로 쓰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리 딸 같은 경우 뭐 프레리 딸뿐만 아니라 프레리의 어떤 교육법을 적용하는 교육자들이 많은데 그 교육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뭘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뭐 이렇게 뭐 인쇄를 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걸 발표하게 한다든지 뭐 그게 꼭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 모시고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어떤 글을 읽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럴 때 그거를 그냥 그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맥락을 읽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그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요 집회 같은 거 나갔던 경험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 경험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맥락을 함께 읽으면서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역사서를 읽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뭐 예를 들면 무슨 할머니들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일본 대사관에 뭐 항의 편지를 쓴다든지 하지만 아니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쓰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그 직접적인 쓰기 활동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다지게 하게 하고 그런 실천, 프락시스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다
합쳐진 게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리가 그래서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게 모든 교과에 거의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국어만 아니더라도 사회, 역사, 어, 다른 교과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독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뭐 거의 뭐 대부분의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리가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거는 단어 위를 산보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영혼에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어 위를 산보한다는 거는 그걸 산보해서 내가 뭘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다 그냥 뭐 은행 적금식 같은 교육을 받아서 그걸 막 쭉쭉 차곡차곡 쌓으면은 이게 프레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교만한 뭐라 그랬죠? 뭐 공부벌레라고 그랬나요? 모범생이라고 그랬나요? 하여튼간 이런 그냥 공부는 잘하는데 아는 것만 많고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많이 알아, 혹은 나는 공부를 잘해. 이게 잘난 척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지 되느냐? 산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냐? 그래서 이제 프레리가 정확히 이제 얘기하는 걸 인용을 하면요. 자신의 읽기와 쓰기를 내 손 안으로 가져오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냥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읽은 내용이나 이런 게 자기 것이 되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연결되는 읽기. 그 다음에 그게 그 이후에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프락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대항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경우, 이게 사실 인간화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은 계속 끝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데 뭐 도달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낙관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쁜 일들이나 어떤 억압이나 어떤 뭐 불평등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응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배 이데올로기, 우리를 억압하고 인간화를 말살시키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어떤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이 작업이 결국은 문해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차에는 다시 실시간 수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처럼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수업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